정묘호란으로부터 10년. 조선은 후금 청나라에게 형제관계를 맺는다는 굴욕적인 정축화약을 맺었지만 인조는 은밀히 명나라와 내통하며 반청 정책을 펼쳤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이를 구실로 조선 침입을 결정했다. 1636년 12월 9일 청군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용골대가 이끄는 좌로군 3만, 아지격이 이끄는 우로군 3만, 그리고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중로군 4만이 동시에 조선을 침공한 것이다. 조선군의 저항은 보잘것없었다. 강화도로 피신한 왕실, 무너져가는 각지의 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절규. 불과 2달 만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9고두려의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항복 이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군은 조선 각지에서 노략질을 계속했고, 특히 조선의 젊은 여성들과 기술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 역사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바로 이 시기 금강산 깊숙한 곳에는 세상을 등진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1637년 2월 금강산 내금강 깊숙한 협곡, 해발 1300m 고지의 높은 곳,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관군의 눈을 피해 3년 전부터 형성된 산적들의 본거지였다. 300여 명의 무리 중 절반은 정유재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며 가족을 잃고 떠돌던 유민들이었고, 나머지는 탐과 놀이와 양반들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 산으로 든 농민들이었다. 두목 강로는 원래 함경도 출신의 무관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의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군적에서 제명되어 이곳에 정착했다. 그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다.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모닥불 주위에는 거친 남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춥구나. 부두목 철산이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산적소 초입을 지키는 파수꾼 영래가 뛰어들었다. 두목님, 아이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멈췄다. 강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라니? 이 깊은 산속까지 아이가 들어왔다는 말이냐? 네, 두목님.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이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거의 죽을 지경인데 계속 누나를 구해달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영래가 답했다. 곧 아이가 업혀왔다. 동태라는 이름의 11살 소년이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입술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누나를 구해야 해요. 아이는 의식을 잃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나이든 여자들이 아이를 돌봤다. 약초를 다려주고 상처를 치유했다. 이틀 후 동태가 깨어났다. 강로를 비롯한 40여 명이 동태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깨어난 동태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저씨들, 제발 우리 누나 좀 구해주세요. 청나라 놈들이 우리 누나랑 마을 누나들, 아주머니들을 모두 끌고 갔어요. 내가 사는 마을이 어디더냐? 강로의 물음에 동태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회양 근처 작은 마을이에요. 동네 여자들을 모두 쇠줄로 묶어 끌고 갔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고요. 동태가 말했다. 청나라 군사가 몇 명 정도더냐? 부두목 철산이 물었다. 100명은 좋게 돼 보였어요. 동태가 답했다. 듣던 강로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누나 이름이 뭐야? 그때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의 젊은 원식이 아이에게 물었다. 동아예요. 나이는 18살이에요. 저한테 도망치라고 하면서 끌려갔어요.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청군은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하거든. 너는 당분간 여기에 머물거라. 강로가 동태에게 말하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부두목 철산도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강로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원식은 굳은 표정으로 강로와 철산을 보고는 이내 울고 있는 동태를 바라보았다. 동태의 닭똥 같은 눈물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다. 동태의 이야기는 산적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만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계곡에는 경론이 벌어졌다. 원식을 비롯한 젊은 사내들은 나라가 있어야 자신들도 있다며 참전하여 여인들을 구해와야 한다고 했고, 강로를 비롯한 나이든 사내들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희생만 있을 거라며 절대 반대했다. 이에 원식은 혼자라도 산을 내려가 청군을 쫓겠다며 의지를 불태우자 강로가 호통을 치며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갈라진 두 계파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갔다. 원식은 23세의 고성 출신 몰락 양반의 아들로 3년 전 산에 들어왔다. 유능한 무인으로 무과시험에 통과해 도총부에서 벼슬을 지낸 원식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으로 좌천하여 낙향했고, 그런 아버지를 닮아 무과시험을 준비하던 원식은 한학과 검술에 아주 능했으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낙향한 아버지가 또 다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죽음에 이르자 홀로 살아남은 원식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입산하게 되었다. 원식과 석대, 호걸이 조용히 두목, 강로의 방을 찾았다. 마침 부두목 철산과 얘기 중이던 강로가 굳은 표정으로 원식을 바라보았다. 두목님, 우리가 왜 산에 들어왔습니까? 두목님이 단순히 도적대에 불과하였다면 우리들의 만남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제가 입산한 첫날 밤 두목님이 하신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뜻을 펼쳐보겠다 했으나 그 길이 막힌 사람들이 모였다고. 비록 산적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대의를 위해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탐관오리보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급박한 일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원식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있던 통천 출신 27살 석대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대의 입술이 떨렸다. 제 마누라와 딸도 천군 놈들에게 능멸당했다는 거 두목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옵니다. 두목님,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왜 주저하냐고요. 안변 출신 호덕도 소리 높여 외쳤다. 우리 아바이 오만이 정묘년에 당한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봅니다. 저 오랑캐 놈들하면 징글징글 하단게요 진짜. 두목님 반대하셔도 내려가가 저 놈들 목 달랍니다. 그래봐야 한번 사는 건데. 원식과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본 강로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아라. 오랑캐 놈들은 조선 전체를 무너뜨린 세력이다. 중앙관군도 힘 못쓰고 무너졌는데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나서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인 거 모르더냐. 대의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다. 강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옆에 있던 철산도 거들었다. 두목님 말씀이 옳다. 저놈들의 전술과 무기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몰살당해. 듣던 원식이 말했다. 모른 채 하고 살면 마음이 편합니까? 짧게 살다 죽는다고 해도 평생 죄책감 갖고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내 천치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두모거르는 별장장까지 하신 분이 무슨 겁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식의 말에 철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뭐라고 건방진 놈 오냐오냐 했더니 지금 항명을 하는 거냐? 철산이 원식을 매섭게 노려봤다. 석대와 호덕이 철산의 분노 앞에 주춤했다. 원식은 눈을 피하지 않고 철산을 노려봤다. 온 방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그만해. 강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원식을 향해 걸어갔다. 비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너희들도 세상 좀 더 살아보면 알 거다. 뭐가 정말 대의인지. 무모함은 대의가 아니야. 두목님, 저 아이 눈물을 외면 못하겠습니다. 원식이 목소리를 낮춰 정중하게 말을 했다. 그런 원식을 보고는 강로가 말없이 뒤돌아섰다. 곧 원식과 석대, 호덕이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30여 명의 젊은 의적들이 원식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았다. 강제나 의무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빠질 사람은 빠져도 됩니다. 원식이 말했다. 근데 두목님이 하지 말라는데 이거 항명하냐? 눈이 한 짝 없는 애꾸 영길이 물었다. 그건 그래. 나중에 두목님이 다시 안 받아줄 거야 분명. 그 옆에 소여물이 말했다. 지금 다시 올 걸 생각하고 있는 거냐? 목숨 줄 금강산 바위에다가 걸어놓고 갈 생각 아니면 애초에 가지를 말어. 석대가 소리 높여 말했다. 영길과 소여물이 할 말이 없어 입을 삐죽였다. 원식이 다시 말했다. 석대 형님 말이 맞아요. 살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은 이따 술시의 큰 바위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까짓 거 나도 조선 땅에 상처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고 우리도 산적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다 함께 가자고. 칠복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일어서며 말했다.
이를 본 원식이 칠복에게 다시 말했다. 칠복 형님은 안 됩니다. 형수님하고 애들까지 딸린 식구가 7명이나 되면서 어딜 내려간다고 하세요. 여기 계시는 게 돕는 겁니다. 원식의 말을 들은 칠복의 똥 씹은 것 같은 실망스런 표정에 여기저기서 웃음을 터뜨렸다. 어둠이 지고 달빛이 뜨자 젊은 사내들 한두 명씩 큰 바위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두목 강로는 창문을 통해 그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옆에 있던 철산이 말했다. 두목,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것들, 우리 무시하고 저러는 거 그냥 냅두면 이곳 질서가 엉망이 된다고요. 철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강로는 대꾸 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원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산적들은 무기를 점검했다. 적게는 17살부터 많게는 35살까지의 사내들이었고 모두들 기구한 각자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다. 허접한 도적패와는 다르게 이곳에 모인 사내들은 부두목 철산과 나이는 어리지만 무술에 능했던 원식의 지도 아래 검술과 궁수를 비롯한 격투를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웬만한 중앙군들보다 더 전문적인 무예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각자 사용하던 무기들을 어깨와 허리춤에 메고 다부진 표정으로 모인 의적의 최종 숫자가 27명이었다. 호덕이 원식에게 말했다. 됐어, 이만하면. 올 사람들은 다 온 것 같구만. 원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장서 길을 나섰다. 결의에 찬 사내들의 뒷모습은 군사정 애호원과 다를 바 없이 듬직했다. 그때 뒤에서 그들을 부르며 누군가 달려왔다. 동태였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뒤를 돌아본 석대가 동태를 말리며 입을 열었다. 야야, 걱정 말고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우덜들이 얼른 가서 네 누나 데리고 올 테니께. 앞에 있던 원식도 동태에게 다가왔다. 그래, 꼭 가서 구해 올 테니까 여기 있어 동태야. 울먹이며 동태가 말했다. 약속해주세요 아저씨. 그래, 약속할게. 원식이 동태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마치 그들을 배웅하는 것 같았다. 곧 다음 편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